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이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세시풍속 요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딱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 억지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소속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세계문화유산도 그렇고 세계기록유산도 그렇고 이거 자체로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자체라기보단 좀 다르게 연관돼서, 제가 문화파트에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돼서 나오는 것인데요. 선생님, 그럼 이거 왜 해요?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따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시풍속은 단독으로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매회 한 문제씩 나오지까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한 2회 내지 3회 문제마다 하나씩은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계문화유산 첫 번째, 바로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이건 뭐 한국 사람 중에서 이거 안 가본 사람 찾기도 쉽지 않죠. 저도 매년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실 매년 가진 못하고 한 경년 내지는 요 언저리 정도 찾아가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석굴암과 불국사,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이것과 함께 같이 등재되었던 게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저도 지난 여름에 여기 다녀왔는데요. 진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 정도의 그런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는 우리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 계시거나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종묘역 다 아시죠? 거기에 바로 가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덕궁입니다. 선생님, 왜 창덕궁은 경복궁은 안 들어갔는데 왜 창덕궁이 나오나요? 왜 그럴까요? 원래 사실은 창덕궁은 경복궁의 제2궁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다 전국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덕궁이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냥 이건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우리 강 PD의 가장 자랑, 특히 이 강 PD 같은 경우는 나는 서울에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수원, 동탄만 해도 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 약간 수원 부심이 좀 있어요. 특히 화성 부심이 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멋지길래, 얼마나 좋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주 역사유적. 사실은 경주는 여러분 진짜 갈 때마다 큰 감동 아닙니까? 그리고 제 채널에 바로 이 경주와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정리했던 파일이 또 경주 편으로만 해서도 가 있습니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찾아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경주 자체가 갖는 그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저도 언제나 볼 때마다 또 가서 느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참 그 전체가 다 경주 역사 유적은 굳이 따지자면 5개의 큰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거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경주는 매년 가세요. 갈 때마다 너무 좋은 선조들의 지혜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자, 7번째는요,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군입니다. 이건 뭔가요? 선생님, 고인돌이 왜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면적 중에서 단위 면적당 고인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놀라워요. 진짜요.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고창, 화순, 강화. 저도 대학교 시절에 고창으로 이 고인돌 유적을 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역사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힘들어갖고 나도 모르게 벤치가 있길래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제 앞에 이 보이는 고인돌만 해도 수십 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여기 너무 많다 하고 일어나서 딱 봤는데 깜짝 놀라요. 이것도 고인돌이었어. 진짜로. 누가 그냥 벤치처럼 만들어 놓은 고인돌이 아니라 진짜 그냥 고인돌에 저도 모르게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요, 사실 고인돌은 이 지배층의 무덤이라고 보기엔 이 몇몇 지역, 특히 우리나라의 이렇게 고인돌 분포 지역에서 보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건 지배층의 무덤이라기보단 당시의 무덤의 양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건 지배층의 무덤이다 나와 있으니까 청동기 시대 계급의 발생, 그것의 결과 바로 뭐 고인돌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진짜 많다라는 거, 요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요. 여덟 번째는 고구려에 있는 고분군입니다. 뭐 평양이라든가 안악이라든가 이런 몇몇 지역에 나와 있는 그 고분군. 고구려 고분은 사실은 그 벽화와 함께 우리한테 주는 또 그 힘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희가 가볼 수가 없죠. 가볼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니까요. 고구려 고분군 보시면 좋겠고, 조선 왕릉. 제가 여러분 남양주에서 그 학교 생활 하잖아요. 근데 남양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구리거든요. 구리의 남양주는 교육청을 같이 써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40%가량이 구리 학생들이에요. 근데 구리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동구릉. 그러니까 구리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온 친구들은요, 못 갔으면, 적게 갔으면 3번, 많이 갔으면 7번 정도 학교의 행사로 동구릉을 갔대요.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동구릉에 대해서는 저도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요. 이래저래 뭐 행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그냥 뭐 공부 겸 해서 여러 번 가고 했었는데, 조선 왕릉은 그냥 왕릉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과학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힘들,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합니다. 뭐 태조 능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 9개의 그 능으로 대표하는 동구릉. 뭐 동구릉에 다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서울 근교에 있는 여러 조선 왕릉 전체가 바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한국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그러니까 하회마을, 양동마을 자체가 또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하회랑 양동마을 간 적 몇 년 전에 강 PD랑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둘러보지 못하고 몇몇 군데만 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소박하면서도 또 한국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장소가 아닌가 싶고요. 개성 역사 유적 지구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만월대라든가 뭐 선주교 뭐 이런 데로 다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뭐 저도 개성은 갈 수가 없으니 그냥 화면으로만, 글로만 확인했었습니다. 이 두 개가 북한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 유적지구 이 두 개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한국이죠. 자, 남한산성, 뭐 이 인조의 남한산성, 뭐 병자호란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남한산성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건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갖는 것들이 또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자, 그 다음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제 강의를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충청의 아들 아닙니까? 전 서울태생인데요. 전 한화 이글스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충북 옥천 분이셨어요. 전 그래서 제가 부여나 이런 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희한하게 그 경주랑은 다른, 또 다른 이 맛이 사실은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공주도 좋고요, 그다음에 부여도 좋고요, 또 익산, 이 세 지역이 바로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뭐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역사적인 정취라든가 문화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강 PD와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사. 요거 자체로는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에 있는 사찰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산지 승원인데 이 중에서도 유명한 게 뭐니 해도 부석사. 부석사는 국보가 5개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영주 부석사 너무나 유명하고요. 뭐 충북 보은의 법주사도 그렇고요. 안동에 있는 봉정사도 그렇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문화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그 전체를 다 가르쳐서 문화유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째 한국의 서원.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자면 사실 서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조 때 좀 줄였고, 그 흥선대원군 때 47개만 남기고 전부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거랑은 좀 달리 당시에 우리 선비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이 조선시대의
이 양반들의 생활 양식 뭐 이런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뭐 병산서원이라든가 옥산서원이라든가 소수서원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서원의 정치를 느낄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세계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거 억지로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야기 형태로 해주니까 뭐 듣기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기록유산은요 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것도 들어왔어? 이런 것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쭉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훈민저금 해례본입니다. 뭐 훈민저금이야 정말로 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예, 그거에 대한 해례본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전 세계에서 왕의 역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나라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힘이겠죠. 그 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승정원의 일기. 조선왕조실록보다 사실은 내용이 더 많아요. 승정원에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공문서와 함께 그들이 자체적으로 기록했던 승정원 일기 역시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북조 직지심체 요절 학원. 요거는 여러분 별표치고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없는 거. 지금 현재 없는 거. 요거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직지심체 요절 내지는 직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판 인쇄물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 프랑스에 있다. 이것도 빨리 가져와야죠. 예. 그리고 조선 왕조 의궤, 뭐 조선 왕조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뭐 질서라든가 여러 기록들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고려 대장경판 및 제경판. 그래서 팔만대장경 당연히 세계 기록 유산 그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보감. 그렇죠. 허준이 썼고요. 누구 때? 맞습니다. 광해군 때 이것이 발간이 되었었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일성록. 일성록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일기예요. 왕의 일기예요. 이거는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조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왕의 일기가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연도 이런 거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편한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참 제가 태어나고 제가 갓난아기 때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사 선생인 게 한편으로 엄청난 이렇게 감동이고 찡한 이런 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정말로 너무나 황폐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았던 건 아시나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단기간에 물론 단기간에 발전해서 나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안에 들어가는 아주 당당한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 근본 원인이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선배들의 마음 그 정신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그 내용들을 또 그 역사를 알리는 또 제 직업 자체가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난중일기.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했던 우리 이순신의 난중일기 봐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운동 기록물. 그렇죠. 1970년에 우리나라 농촌의 농촌진흥을 위해서 시작되었었던 새마을운동 기념물도 역시 세계 기록 유산 중에 하나고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5년에 등재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산가족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뭐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 제가 한 중고등학교 제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산가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1985년 이산가족 최초 상복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1000만 이산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여러 모임의 장을 KBS에서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된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기 펜날. 언제 어디서 내 동생은 당시에 몇 살이었고 어떤 생김새가 대략 있는데
나 지금 애를 만나고 싶다 해서 쭉 이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러면서 3, 40년 만에 그 감동에 만나는 장면이 실제로 KBS에서 영상물로 쫙 나왔거든요. 제가 꼬마 때 봤었습니다. 그 장면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막 뭉클하고 감동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KBS의 영상 기록물 자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 책판도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뭐니 해도 사실 유교 자체가 있어서 우리의 발전을 막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시대 유교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사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또 우리나라가 한편으로 또 유지될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한국의 유교 책판도 역시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단절돼 있다가 당시에 일본 에도 막부의 요구로 인해서 우리가 통신사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물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 그래서 보통 이 어라는 건 들어가면 왕이 쓰는 왕가에서 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러 책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국채 보상 운동.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907년 우리 국채 1,300만 원을 우리 손으로 갖자라는 운동으로 나왔었던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도 역시 세계기록 유산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냥 강의 한번 쭉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시풍성. 우리는 지금은 양력체제가 다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에서 갖게 되는 그 음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설날입니다. 사실 요즘엔 많이 안 쓰는 단어인 구정. 예전에는 구정신정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날. 음력 1월 1일이죠. 한 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떡국 먹는 거. 그 다음에 설빔이라고 그래서 설 맞이에 옷도 입고 새로운 물건 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올해는 더 잘 되거라, 더 복 받아라,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라 라는 덕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해 인사, 세배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러한 설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농사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 준비하면서 그에 있는 여러 애군도 없애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쥐불놀이. 그래서 해충 없애는 거를 바라면서 막 불 피워갖고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요. 불엄 깨기. 그 다음에 오곡밥 만들어 먹기도 했었고요. 달집 태우기. 그래서 쥐불놀이도 그렇지만 달집 태우기 자체가 그의 해충을 없애는 그런 걸 기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설날로부터 1월 15일 보름 뒤에가 바로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머슴날이에요.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력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머슴이 본격적으로 농사 짓기 전이죠. 농사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머슴에게 한턱 쏘는 날이에요.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 머슴한테 먼저 쏘는 거예요. 왜? 일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송편. 너 고생한다 해서 떡도 만들어 주고요. 머슴장이라고 그래갖고 돈을 머슴한테 너 좀 좋은 거 좀 사 먹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라고 해서 준대요. 그러면 머슴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사야 되니까 장이 열리는 거야. 그런 장을 머슴장이라고 한답니다. 음력 2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 삼진날. 음력 3월 3일입니다. 봄을 알리는 거래요. 보통 지금 양력으로 따지자면 4월 초중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화전이라는 게 뭐냐면 꽃으로 전을 짓는 거예요. 꽃으로 떡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떡을 만들고 진달래라든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각신노름이라고 그래갖고 어린 소녀들이 인형 만들어갖고 노는 거 이런 걸 보통 각신노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4대 명절이라고 하거든요. 4대 풍속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날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한식입니다.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동지에서, 그러니까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동지에서 105일 되는 날이 한식인데 한식은 찬 음식을 먹어요. 이게 왜 찬 음식을 먹냐? 당시 이게 중국의 여러 고사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문공이라는 당시에 왕이 있었답니다. 아주 혼란시기의 왕이었었는데 이 문공을 잘 받쳐주던 인물이 있었대요. 계자추라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선생님 이런 인물 처음 듣는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인물 안 나와요. 제가 그냥 이야기처럼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문공이 되게 어렵게 힘들 때 계자추가 잘 모시겠습니다. 임금님 잘 모시고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계자추가 자신의 살로 허벅지를 도려내서
그걸로 어쨌든 잘 먹였다는 거예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저는 여기 전 제 손 뜨지도 못해요. 이게 따지도 못해요. 어쨌든 그런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공이 아주 성공을 한 거예요. 다시 나라를 탄탄하게 하고 했는데 계자출을 잊고 살았던 거야. 이거 너무 좀 쓰레기 아닌가? 어쨌든 그러다가 우연히 생각난 거야. 맞다. 내가 그때 계자추한테 내가 도움 엄청 받았었지. 야, 계자추 좀 데리고 와. 라고 했는데 계자추는 자신을 몰라준 문공한테 뭐 서운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약간 세상을 등지듯이 살고 있었어요. 산에 있는데 불러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공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불을 피워요. 불을 피우면 불을 피해서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자추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문공이 생각하면서 불타 죽다니. 야, 이 날은 계자추를 위해서 너네 불 피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한식이에요. 한식. 찬 음식 먹는 거.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 게 바로 한식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한식을 전후해서 성묘를 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오. 이거 역시 4대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력 5월 5일입니다. 풍년을 기원해서요. 보통 이게 모내기를 끝나고 하는 시기가 요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6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력으로 따지자면 수리떡. 이거 보통 수리추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나물이에요. 산나물. 그래서 보통 약간 좀 높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에서 자라는 걸 수리떡 내지는 수리추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쑥떡. 수리치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쑥떡을 좀 많이 해먹기도 하고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창포물. 보통 여성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다. 그래서 비누 이름 중에 예전에는 뭐 창포비누 뭐 이런 것도 많았었죠. 그런데 창포물에 머리 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그 윤기가 난다, 머리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여러분 혹시 창포물 맡아보셨어요, 냄새? 냄새가 사실은 좀 고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풍년 기원하면서 수리치떡 만들어 먹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단오가 되겠습니다. 음력 5월 5일이 되겠고요. 자, 칠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석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이죠.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 까치와 까마귀가 이 오작교 만들어주면 만드는 것이죠. 이거 사실 이거 자체로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7월 7석, 음력 7월 7일이에요. 자, 그리고 추석입니다. 음력 8월 15일, 8월 15일, 양력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건국절이지만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농사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땡스 기분데이죠.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 잘 끝났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끼리 좀 즐겨야지. 라는 것이 추석입니다. 송편도 만들고요. 강강수월래라도 하고요.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는 것이 바로 추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동지. 동지는 11월 중에 있는데요.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죠. 동지하면 유명한 거 그렇죠. 동지 팥죽 먹는 거, 그다음에 달력을 선물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시풍속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 보여드렸던 세계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은 그것 자체만 다음 중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이런 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연관돼서 나올 수는 있죠. 팔만대장경 연관하면서 기록유산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인사 장경 판전하면서 세계문화유산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는 가능하고요. 특히 절, 사찰과 관련돼서 영주 부속사 나오면서 세계문화유산 이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요거 자체로도 나옵니다. 세시풍속은 그렇게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억지로 외우진 마시되 지금까지 배우셨던 문화랑 연관해서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세시풍속은 충분히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심화 56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음력 5월 5일. 와, 우리 방금 배웠던 거예요. 자, 수린날이라고도 하고요.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여겼습니다.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선물했었고요.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요. 수리추떡을 만들어 먹었었다. 뭐겠습니까? 단오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4번. 한식은 찬 음식 먹는 날이고요. 이 백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음력 7월 15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쯤 되면 그 씨앗이 한 100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풍년을 기원해서 나오는 것을 백중이라고 한답니다. 아마 다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추석 음력 8월 15일이고요.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세시풍속은 다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심화 52회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봤더니 국보 18호인 가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국보 45호인 소조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조사당도 나와 있고요. 요 앞에 가 앞에 석등도 국보로 되어 있는 바로 이것 뭐겠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뭐 볼 게 뭐 있어요. 정답 2번.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아니고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 아니고요. 구례 화엄사 각하한전 아니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 중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나온 게 있다라면 요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과 안동 봉정사 극락전 요 세 개는 맞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로 이 3대장 요 정도는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례 화엄사 각항전 요것은 이제 뭐 17세기에 만들어진 하나의 불교 양식이고요. 공주 마곡사 대웅보정도 그냥 살짝만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 파트 다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전근대사 다 끝냈고 세시풍속과 세계 문화유산, 기록유산까지 다 정리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근현대사. 근현대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가 막히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현대사에서 저 더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